벙커원 라디오. 안녕하세요. 용산에서 가장 믿음 가는 조립 PC 전문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당장이라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들어다 던지고 싶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 저희 컴스테이션이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IT 강국에 걸맞게 믿을만한 조립 PC 컴스테이션이 신뢰를 바탕으로 그 기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십시오. 011-892-5568번입니다. 우주 최강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저희 컴스테이션이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딴지스에게 F1 같은 존재,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벙커원 특강 과외 버전. 건축비 평가 이종권 교수. 살아있는 시간, 사라지는 시간. 2부. 2017년 8월 11일.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생님 책에도 이제 세월호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시간이 정지되는. 제가 이제 살면서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내가 스스로 내 시간을 이렇게 정지시키고 그걸 반추하고 과거를 반추하고 이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내 시간이 정지된 때가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세월호인 것 같아요. 한 번 이제 개인적인 상실감을 겪었을 때였고, 2번째는 이제 세월호였는데, 근데 그 첫 번째 경험이었을 때도 진짜 의미 없는 시간을 되게 오랫동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붙잡혔어요? 네, 아예 진짜 정지돼 있는.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었는지 지금 지나와도 얼마 동안 그랬는지 정확히 계산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나한테 얼마나 집중을 많이 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진짜 많이 고민하게 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런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보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안 끼치는 거지,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내가 잘 사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때쯤에 이제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는 내가 사회적으로는 충분히 정치나 사회나 이런 데 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행동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세월호를 딱 겪으면서 내가 어른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만 들었지 내가 어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굉장히 어른으로서 잘못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가 좀 충격이 좀 컸었어요. 그 어른이라는 인식을 처음 하게 된 너무 큰 사건이어서.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제가 자발적으로 어떤 시간을 준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기서 뭐 브레이크, 그러니까 제가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에 어떤 그 브레이크 타임이 생긴 그런 거가 이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이나 한 개인적으로 정말 나에게 큰 충격이어서 그 시간에 딱 발목이 잡혀서 한치도 앞에 못 나가고 계속 그 생각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우리가 말하는 트라우마, 시간의 트라우마인데, 그 사건의 트라우마인데, 그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혼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회화시켜서 말을 하고 표현하면요, 그것이 앞으로 나가게 되고 상실을 낳게 되고 영어로 서블리메이션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폭력, 우리 안에 있는 슬픔, 우리 안에 있는 그 잔인, 우리 안에 있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은 그림이든지 말로든지 글로 표현을 자꾸 하면요, 우리를 앞으로 나가고 상처가 치유되면서 그것이 오히려 그 다음 삶을 사는데 큰 힘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 생각 때문에 또 못하고 이제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폭력, 내가 저걸 죽이고 싶을 때, 저놈을 죽이고 싶을 때 그것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표현하거나 사회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힘이 돼. 분노를 잘 쓰면 굉장히 창조적인 힘이 되거든요. 근데 분노가 안에 갇혀 있으면 굉장히 파괴적이 돼요. 우선 내가 스스로 파괴되고 그다음 나를 둘러싼 사람을 또 해코지하게 되고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그것은 끊임없이 영어로 express를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저희 할머니 연세가 86세 정도 되셨는데 최근에 내경색이 오셔가지고 한쪽이 좀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나 이제 난 다 살았어.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 재활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또 치유 뭐 이런 데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이가 있어가지고 금방 안 난대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일주일 전에 들었던 얘기하고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고 이런 거에 제가 좀 쇼크를 받았어요. 늘 듣던 이야기들이고 늘 이렇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저한테 되게 강하게 온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제가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저희가 돌아가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별로 슬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돌아가시는 길에 좋은 길인 것 같거든요. 저 예전에 제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슬픔은 내 것이지 죽은 자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의 이기심으로 그분을 보내드리기가 싫어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또 연세 드시는 거 보면서 뭔가 죽음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마지막 공간이에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저희가 살면서 항상 보금자리를 이렇게 고무무퇴하며 살고 저는 이제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계속해서 하는데 마지막 가는 순간이 내가 살아있는 그 지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공간 아니면 그 공간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무엇일까 뭐 이런 거 요즘에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 프로이드는 이제 말년에 접어들면서 그 쾌락의 원칙을 넘어서서 이 죽음의 충동, 죽음의 본능을 얘기해 죽음의 욕망 그러면서 삶의 목적은 죽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죽음은 인간답게 죽는 거예요. 인간답게 죽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다. 혹은 죽음이 강렬하기 때문에 죽음이 돌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을 더 강렬하게 산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살게 만드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만드는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삶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점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구글 프로젝트에서 500년 수명 프로젝트를 내세웠잖아요. 근데 500년 프로젝트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500년은. 근데 엊그제는 또 뉴스가 어떤 게 나왔습니까? 사람이 젊어지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뭐 DNA 텔로미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점점 짧아지면서 죽거든요. 그걸 그 줄기세포를 넣으니까 길어졌어요. 그래서 조로증 환자는 20년 살면서 죽거든요. 순식간에 빨리 할머니가 돼서 할아버지가 돼서 20살을 못 넘기고 죽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하니까 얼굴이 점점 거꾸로 젊어지는 거예요. 세포도 젊어지고. 그러니까 노화가 아니라 거꾸로 젊어지는 것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미 구글은 사실은 그 임상 실험을 거쳤는데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평생 살지도 모를 정도로 여기에 후쿠야마가 아까 말하는 1990 몇 년에 자기가 쓴 거를 비판할 때 이미 인간은 과학기술에 따라서 유전자 등등등등 해서 21세기는 이제 20세기는 물리의 시대라 그러고 21세기는 그 생명학의 시대, 그 뭐라고 그러죠? 그것이 생물학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미 200년, 300년 분명히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구글 프로젝트는 500년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20세기부터 계속 늘어가고 있잖아요. 매년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늙으면 또 앞에 가 있고 늙으면 또 앞에 가 있고. 그래서 이 속도는 사실은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어서 더더욱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약화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삶 자체가 오히려 더 무가치해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죽음이 격렬해짐으로써 내가 만약에 오늘 하루밖에 못 산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가치 있고 생생하게 가치 있겠어요. 그냥 시간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죽음 자체를 격렬하게 수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삶을 위해서 사실은 죽음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도
뭐 스테레오토믹한 텍토닉은 건물이 땅으로 막 꺼지는 듯한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막 꺼지는. 그다음 하늘로 날고자 하는 엔티그라비티가 있고 이 두 가지가 텍토닉한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극점으로 말하자면 우리 속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어마어마한 슬픔의 순간이 슬픔이 갑자기 슬프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 슬픔으로부터 이게 벗어나는 초월하는 순간 굉장히 기쁜데 그게 왜 기쁜지 갑자기 벗어나는 순간 그 초월의 시간들이 생기면서 우리에게 생명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변증법적으로 극점을 향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렇게 강도를 높이는 것이 생명 혹은 이런 것들의 그 의미나 가치나 시간들을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이게 디자이너가 할 일이기도 하거나 우리가 또 공간을 그렇게 써야 될 일이기도 하는데 그 시간과 공간의 문제나 삶과 죽음의 문제는 그렇게 접근해 두 개가 대립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은 나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나는 삶의 반대는 지겨움 같아요. 권태. 이 시간을 권태롭게 보내는 것은 정말 삶에 대한 모독이면서 삶에 대립된 것이지 죽음이야말로 삶의 친구인 것 같아요. 죽음이 삶의 반대는 아니라 이게 무료한 시간, 어쩔 줄 모르는 권태로운 시간, 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시간, 이게 바로 중요한 사소한 걸로 시간 보내는 것이 바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지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걸 못 느끼는 열정에 소멸된 시간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사랑이에요. 인간을 사랑하든지 문학을 사랑하든지 지혜를 사랑하든지 색감을 사랑하든지 맛을 사랑하든지 사랑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어찌 보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사랑한 것을 사랑하고 참된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그 열망들을 계속 우리가 이게 살펴가면서 가만두면요 이게 사그러져요. 어떤 것도 저절로 챙겨나가지 않아요. 이게 챙겨야 돼. 챙긴다라는 뜻이 그런 거거든요. 그냥 내버려두면 녹슬거든. 매일 닦고 쳐다보고 생각하고 이게 순간순간을 살아있게 만드는 중요한 일종의 생활 실천이면서 일종의 나는 의례라고 생각해요. 리추얼. 삶을 그렇게 살아야만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 제일 나쁜 것은 이제 습관처럼 습관적인 기억,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해오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근성으로 들렁들렁하고 야 전화할게 하고는 전화 안 해요. 나 그런 놈 제일 싫어. 전화할게 그러고 전화 안 해. 언제 한번 보자. 밥 한 먹자. 연락 왜 그런 말 하는지 몰라. 나 그럼 짜증이 나. 그런 놈들을 두 다시 만나기 싫어. 그러면 쑥 지나가. 그럼 기다리는 놈은 뭐야. 또 안 기다려야 돼 사실은. 나도 건성으로 알았어 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또 마음을 붙잡고 있어. 참 이런 시대가 슬프기도 한데 반성님. 그럼 선생님은 최근에 습관을 좀 바꾸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뭘 바꿨냐면 제가 이거를 쓰면서도 제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는 살아있는 시간을 보내는가? 그 실천을 하나를 하기로 했어요. 이 책을 쓰면서 뭘 하냐면 내 전화기로는 누구도 방해를 할 수 없어요. 톡도 알 수가 없어요. 문자도 알 수 없고 아무도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그때 다 디액티베이트 시켜놨어요. 누가 톡에도 나는 대답 안 해. 나 모르니까. 안 오도록 돼 있어요. 보고 싶을 때 그냥 보는 내가 볼 때 내가 알 수 있는 거지. 전화기가 나를 건드리지를 못해. 그럼 내가 지금 주어진 시간을 누구도 전화기가 방해 못하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이게 첫 번째 실천이에요. 그러면 군대 가도 그렇거든요. 쫄병들 막 때려. 그런데 걔들은 쫄병은 나중에 안 때려요.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하거든. 저놈은 톡에도 처음에 대답 안 하냐 하면 저놈은 안 하는 놈이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어떤 사람이 톡에도 직접 적극적인 대답을 안 해요. 왜냐면 톡은 모르니까. 문자 온줄도 모르니까. 내가 필요할 때 눌러서 왔구나 그때 대답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실천이에요. 내 시간을 절대 방해받지 말자. 아무리 사소한 시간도 내가 결정한다. 여러분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모든 걸 디액티베이트 시켜놨어요. 근데 그렇게도 돌아가요. 아니, 근데 돌아가요. 저는 그래도 상관없어요. 필요할 때 보면 또 대답하면 돼요. 카톡이 없어요. 카톡을 한 번도 카톡 안 하는 사람 내 주변에 딱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마누라가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못하게 했고 한 사람은 너무나 그 조직이 괴롭혀서 톡을 못하고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시작을 한 적이 없어요. 사용을 안 했던 거예요. 카톡이 시작할 때쯤 제가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런데
지금도 외압이 엄청나요. 그렇죠. 해라고.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 하는 최악의 얘기가 너 너무 이기적이고 네, 맞아요. 대중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피해를 준다 남한테. 그리고 기다리니까. 스마트폰을 바꿀 때 제가 주변에서 다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바꾼 거야. 너하고는 투지니까. 네, 그때 투지는 안 되니까. 너한테는 일부러 문자를 따로 보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만 바꾸면 다 편한데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게 근데 문자는 지금 날라올 거잖아요. 문자는 해요. 아니 근데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라고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뭐라고 한다는 그렇죠. 지점이. 그럼 버티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한테 나를 연락을 그러니까요. 한다라는 생각인데 이제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며칠 전에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어느 정도 되시니까 이게 딱 되는데 저는 계속해서 그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살면요, 그 친구가 저 친구는 저런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일 건 그건 분명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리. 그거는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까라는 났어요. 까라는 났는데 저는 이제 나무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는 시간에는 전화도 못 받을 때도 있고 뭐 답을 못 할 때도 있고 이거를 끊임없이 주변한테 얘기해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할 때도 답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답할 때 작업하냐고 근데 지금 봤어 막 이렇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냥 하루 종일 전화 안 받고 있다가 이렇게 급하게 누가 전화 오면 그냥 하루 종일 전화 안 보다가 저녁에 보면 전화기 집에 두고 갔다가 했어. 그냥 그렇게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어느 시점에 연기를 해야 되는 것도 나도 불편한 시점이 있어. 연기를 할 거는 좀 하고 어떤 거는 그냥 고백을 하면 마음이 편할 때도 있어요. 네, 차라리 내가 잘못했는데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다가 들키면 해방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갑자기 내가 잘못했는데 들키면 안 되는데 절대 안 되는데 들키는 순간 갑자기 해방감이 올 때도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게면 죽여. 뭐 이러면서 그 해방감이 바로 시적인 상태예요. 이게 확 벗어나는 거 상황 속에서 그런 것처럼 나는 똑같다고 생각돼요. 저놈에 계속 이제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내 시간을 충실히 보내기 위해서 이제 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컵시시예요. 너무나 좋아해서 매일 톡을 해야 돼. 근데 이놈이 갑자기 하루 내내 톡을 안 받아. 그럼 뭐 변했나 뭐 짜증 낼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기로 했고 나는 이게 산다. 너가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 일을 쓰고 왔다느니 처음에는 거짓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카밍아웃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전화기 두고 왔다 이러면서 전화 안 받는데 이제 남자친구한테는 얘기했죠. 나는 안 받을 때 있고 문자 바로바로 다 못 할 때 있고 그럴 때 있고 뭐 답장 못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런 얘기. 근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얘기하고 그게 내가 진짜 그렇다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요즘에 이제 남자친구 되게 편해서 제가 문자 보내도 한참 있다 답하고 서로 편안한.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게 사랑이지. 맞아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네가 안 맞춰주면 사랑 안 하겠다면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실제로는 뭐 이렇게 생겼지만 저렇게 생기고 사람이 모든 차원에서 고유한 게 있는데 마음에 들어온 거 안 드는 거 있잖아요. 그 총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아까 말했듯이 나는 이렇게 지켜나갈 수가 있다. 근데 너는 그런데 나는 지금 사회적으로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퉁치지 마시고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리서치 결과가 나왔는데 스마트폰, 아이폰이 나오고 사춘기를 시작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 결과 뉴스 봤죠. 뉴스 보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춘기를 보낸 사람들은 뭐 이런 나이에 성관계를 시작하지는 않고 폭력에 노출되지는 않고 하는 대신에 우울증이 훨씬 많고 훨씬 외로워하고 훨씬 삶에 비관적이고 훨씬 삶 자체의 내용이 우울해요. 삶에 대한 전망도 우울하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게 훨씬 많다. 스마트폰으로 살아온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청소년기를 이제 보내는 첫 세대. 그거를 영어로 아이젠이라고 불러요. 아이젠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인터넷 제너레이션. 아이젠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인터넷으로 제너레이션을 보낸 사람은 우리하고 또 다른 이제 병적인 상태.
우울과 상실감과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 접촉들이 없고 하니까 그런 거는 있지만 나머지가 너무 나빠서 프로작 같은 약을 많이 먹고 우울증 그 먹으면 또 세로토닌이 세로토닌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부작용도 있고 저런 부작용도 그런데 어쨌거나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스마트폰의 중독 혹은 스마트폰의 예속되는 거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스몬비, 스마트폰 좀비처럼 전부 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톡은 그냥 대답 안 하면 짜증내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폭력인 것 같아요. 강제로 단체 카톡창에 이렇게 초청해서 그건 진짜 너무너무. 그러니까 여기 A 씨가 퇴장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왜 퇴장하냐고 생각하면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 카톡 와르르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막 이러면 전 바로 이제 무음으로 해놓고 그냥. 우선 아까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겁니다. 우리가 빈민도 왔는데 되게 웃긴 게 생각이 안 돼. 요즘에는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 막 얘기하다가 단어 생각 안 나잖아. 예를 들어서 영화 얘기하는데 그 영화 있잖아, 그 영화 있잖아. 그러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잖아요. 예전에 술 마셨을 때는 얘기하다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친구한테 전화해. 집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너 지금 컴퓨터 앞에 있냐? 그러면 검색해.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술 마실 때. 근데 요즘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바로 핸드폰을 검색하는 게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얘기하면 한참을 그래요. 뭐였지? 이러면서 한참 얘기해요. 누가 한 명이 얘기해요. 야, 검색해보면 되잖아. 이러면서 세대를 알겠어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그게 대부분은 약간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젊은 친구들은 바로 찾아봐요. 바로 같이 미팅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저기 뭐지? 그러면 다 벌써 찾았어요. 그러니까 네. 대화하면서 그냥 이렇게 서칭하고 이러면서 바로 이런 얘기 있고 저런 얘기 있고. 근데 그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산만한 것 같아요. 저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있으면 이 순간에 그 사람한테 되게 집중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생기는 그런 게 설명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너무 산만한 거 얘기하면서 차고 그러니까 대화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 근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대 어디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제 얘기를 하는데 서칭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대화의 질이 되게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요즘 되게 많이 들어요. 물론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제 21세기를 20세기에 사르트르부터 해서 실존주의 철학들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21세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포스트 휴머니즘 또는 트랜스 휴머니즘, 새로운 인간.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인간은 종교를 구하고 전혀 새로운 인간의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라고 불러요.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는 우리가 예컨대 키가 작으면 키가 크게 만드는 유전자도 가능하고 범죄 성향이 있으면 범죄 성향도 얼마든지 없앨 수 있고 아까 말한 우리가 그 불만족 때문에 문명이 진보됐는데 불만족 있는 사람에게 프로작을 주면 불만족이 사라져. 불평불만이 없어서 이렇게 사라지고 그래서 그거 니체는 이제 마지막 인간이라고 불렀어요. The Last Man. 니체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데 그런 모든 욕망과 불평불만과 욕과 지역 이런 것도 사라져. 그거 못하게 양보를 딱 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그걸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라고 해요. 근데 이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의 첫 번째 주자가 이 아이젠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이게 이제 계층 간의 분리가 너무 심해서 이제 문제인데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것들이 섞여야 되잖아요. 삶은 섞여야만 서로 차이들 속에서 격렬함이 나타나요. 비슷한 놈끼리 있으면 격렬함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격렬함이 주는 생명력이 있는데 이 생명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꾸 소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늙은 사람, 키 큰 사람, 못난 사람, 어린 사람, 근데 선생님처럼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나 너나 지금 500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500년 안에 계산하면 그 차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거대한 스펙트럼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 크게 한번 큰 지평 속에서 움직여서 살아가는 것이 나도 좋고 너도 좋아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자들 남자들 마찬가지인데 얘가 예쁘다 얘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떠나보는
나가 안 맞는 사람도 한번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이러면서 경험을 다양하게 자꾸 열어 말하자면 인간은 열림이라고 그랬는데 자꾸 열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익숙한 것만 자꾸 하지 말고 아닌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처음부터 덤벙대기 싫으면 이게 건드려라도 봐야 돼. 이제 겁이 많은 사람은 바로 물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등을 떠밀면 그 사람 공포가 생겨요. 서서히라도 이렇게 밀어서 가도록 이렇게 해주면 또 이게 만져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보이지 않게 그런 인터랙션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인터랙션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극적으로 만나야 돼요. 비슷한 사람끼리는 거기 안 통하니까 충돌이 생기고 이것들을 과감히 아까 니체 얘기처럼 이렇게 내 스스로도 낯선 것에 내 스스로도 살아보지 않은 것에 생각과 감성들을 이렇게 열어가는 것들이 우리 삶을 거꾸로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돼요. 그것이 바로 시간을 시간답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가들이 뭐 예술가를 포함해서 그 어떤 뭔가를 만들 때 이것들이 가장 낯선 순간을 가장 좋아해요. 가장 이상한. 근데 이상하기만 이상한 게 아니라 뭔가 친숙한데도 이상한. 그래서 항상 이중성, 아까도 이중성 말했잖아요. 친숙한 것이 낯선 것이 친숙한. 이것들을 플레이를 교묘하는 이 감각들. 이게 모든 그 창조자들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낯설기만 하면 사람이 낯설다고 퉁쳐버려요. 익숙하다고 또 퉁쳐버리고. 늘 그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이게 감각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살아있는 시간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늘 습관 속에 편입되고 소멸되거든요. 시간을 붙드는 것은 그것이고 여기서 이제 시간과 속도와 운동과 이런 문제를 들레지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속도로 가는 것은 여기서 루크레티우스가 말하는 클리나멘 같은 궤도에서 싹 벗어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이것들이 없으면 삶은 계속 반복돼요. 형벌처럼 시지프스처럼 계속 반복돼. 일상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반복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반복시켜야 되지만 그 사이에 끊임없이 궤도 이탈을 시키는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가 돼요. 오늘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아이젠 세대 아니에요? 혹시 아이젠이에요? 네. 대학생이라고 그랬던 거. 대학생이에요? 아까 아이젠이다. 근데 아이젠은 막 세대 무슨 아이젠에 대한 우리의 그 부정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심사가 뒤틀릴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부분 되게 많이 공감 갔고요. 인정. 그 이제 막 카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한 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답을 하고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기고 감정도 많이 소모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놓지 못하는 까닭은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 연결돼 있고 그렇죠. 내가 지금 소통하고 있다는 그 안정감에서 그 벗어나고 멀어지는 게 네. 두려운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행동의 동기는 불안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 왕따에 대한 불안. 근데 감히 세상을 왕따시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굳이 뭐 여기서 에드워드 사이드에게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진정한 지식인은 세계 전체를 왕따시키는, 세계 전체를 낯설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용기가 있으면 그런 용기를 가진 친구를 또 만나요. 세상에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친하면 정말로 제가 그 중국 영화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본드가 생겨서 그 한 사람이지만 100사람보다 더 귀중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함께 말 그대로 반려하는 이제 한문으로 도반이라 그러죠. 길에 함께 있는 친구가 된다고요. 그런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예요. 아무리 사람 많아도 다 빠져나가고 직장이 바뀌면요 연락을 안 하고 잠시 연락하다가 끝나고 이사하면 연락하다가 끝나고 다 빠져나가요. 그 사람들 아니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간의 불안이 그런 근거 없는 불안들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이 불안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의 원인을 알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불안은 항상 미스틱한 거예요.
하루에 친구들한테 카톡이 안 오면 불안해요. 불안하다기보다는 약간 뭔가 공허함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카톡 알림이 울리지 않았는데 그냥 열어서 이렇게 본다든가 뭐 그렇게 그렇지. 하는 거예요. 혹시 만나. 네, 그래서 되게 심각할 때는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진동이 울리지 않았는데 울린 것처럼 느끼는 그럴 때 보면 되게 스스로 상태가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들고 네. 뭔가 연락이 안 와 있으면은 제가 한 5시간 정도 뭐 일을 하다가 카톡을 안 보고 있다가 이제 핸드폰을 켜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막상 아무도 나를 안 찾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별로 그렇게 찾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5년도 아니고 네, 5시간 5일도 아니고 5시간인데 뭐 하루 있다가 봤을 때 없으면은 좀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그 파스칼 글이 있잖아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홀로 고요히 방 안에 있을 수 없는 것 때문이다. 홀로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 그 고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을 때 혼자 죽어요. 부모도 같이 죽는 것도 아니고 죽는 자리는 무조건 혼자예요. 근데 그 고독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견뎌요. 견디다 보면 맷집이 늘어요. 처음부터 갑자기 늘지는 않은데 4시간 견디면 뭐 5시간 견디고 이러다가 하루도 견디고 2시간 견디면서 그 고독한 시간에 내가 내 걸 하게 돼요. 이제 그게 싫으니까 이제 안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기다리게 되면 마음이 자꾸 외로워지는데 안 기다리면 안 외로워져요. 그 굉장히 독특해요. 외로운 것은 기다리기 때문에 외로워요. 기대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게 니체로 말하면 자기 예술. 우리 삶 자체를 예술로 만들고 나를 내 삶 자체를 예술가로 만들어. 이런 예술이 아니라 삶 자체를 예술로 만드는 자기 예술의 기술이 이게 이제 니체뿐만이 아니라 푸코도 마지막에 말년에 자기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가 남기고 죽었어요. 제대로 못하면. 우리 내 자체를 하나의 예술가로 멋지게 살고 내 시간 자체, 내 삶 자체를 예술 작품처럼 훌륭하게 가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서 그 파스칼처럼 몰입을 해야 되거든. 내 작품을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나에게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근데 너무 이게 네트워크 세계 속에서 네트워크 속에서 이게 존재감을 느끼면 네트워크가 사라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럼 네트워크에 의한 효과가 되니까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가 나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구조주의죠. 그죠? 주체가 구조의에서 생기니까. 외로움하고 고독함하고는 다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 키에르케고르가 외로움과 그 고독을 구분을 해요. 키에르케고르 그 정의가 그 굉장히 나는 흥미롭다 생각하는데 외로움은 홀로 있는 상태, 홀로 있음이 고통스러움, 홀로 있는 것이 슬픈 상태, 홀로 있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 때 그걸 외로움이라고 불러요. 고독은 영어로 솔리티드죠. 홀로 있음이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될 때, 홀로 있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쓸 때,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 이런 모든 시간을 고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고독해져야 되는 거지 외로워지면 안 되고 고독한 존재끼리 서로가 소통할 수 있으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고독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나도 고독하니까 얼마든지 고독을 넘어서고 외로움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요 이제는 텔리 소셜리즘 시대가 돼요. 텔리 소셜리즘.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옆에 있는 이 실제 아날로그한 바디가 아니래도 이게 인터넷을 통한 그 친밀함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거든요. 요즘 뭐 스카이프도 있지만 정말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있는 친밀함을 정말 고독한 존재가 어디 있더라도 그래서 굳이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래도 전 세계를 앞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건 별일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홀로 있는 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만 내가 창조적인 뭔가를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프로들은요.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고독하지 않으면 프로가 불가능해요. 고독한 시간이 없으면 프로가 될 수가 없어요. 혼자 머무는 시간, 혼자 작업하는 시간, 혼자 책 읽는 시간, 혼자 사색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프로는 불가능해요. 월급쟁이나 공무원은 모르겠지만 프로로서의 삶은 완전 불가능해요. 근데 때로는 이제 고독할 때도 외롭기도 하고 그렇죠. 그 두 개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시간을 좀 더 자기가 달래는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그 독특해서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다 그러시면 안 죽어요. 사람 잘 안 죽어요. 근데 어이없이 죽죠. 이건 자기 어리석거나 디프레션에 빠져서 죽는 거지 정신만 건강하면 안 죽어. 그러면 선생님은 그 아까 고독하고 외로움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을 때 그 외로움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좀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을 나는 이제 많이 찾아서 거의 외로운 시간이 없어요. 옛날에는 많이 외로웠는데요. 그럴 때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좋아하는 일을 더 벌려놓으니까 외로운 시간은 거의 없고 고독한 시간이 더 많아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살다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하나의 팁을 주신다면 고독과 마주하라. 아니 사랑하는 것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음악 사랑하면 음악을 많이 준비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를요. 그 세상에 영화 볼 만한 영화들이 얼마나 많거든요. 세상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베니스 칸 수상한 작품들 다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인터넷이니까 그거 보면 또 즐겁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이제 이게 모아두면서 해나가면 그게 또 내가 뭔가 생산하는데 또 자료가 돼요. 내가 글 쓸 때 자료가 되고 친구하고 얘기할 때 자료가 되고 가르칠 때 자료가 되고 그래서 내 삶이 이제 순환을 하게 되면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실천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에 맞물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을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맞물리면 외로운 시간보다는 고독한 시간이 되어서 생산적인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대상이든 어떤 뭐 상황이든 공간이든. 근데 그거를 얻게 되는 그 과정이 되게 그 노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노력보다는 자기 열정을 먼저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떠올리면 베트란드 러셀이에요. 베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삶의 실천이나 다른 저서들이 예술 문학의 큰 자양분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았는데요. 이제 말년에 자서전이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내 삶을 이끈 3가지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 3가지 강력한 열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고백을 해요. 첫 번째는 지식에 대한 탐구. 나는 끊임없이 뭔가를 알고 싶었다. 이거보다 더 알고 나면 마음이 더 세상을 잘 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 사람은 건축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건축에 대한 책을 보고 공부.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탐구, 그 탐구욕, 그 열정, 그 평생을 나는 뭔가 더 알고 싶었다. 두 번째 열정은 사랑에 대한 열정이에요. 사랑하고 싶다. 그 사랑하는 순간은 내가 모든 생명을 바쳐도 좋을 정도로 기쁘도록 사랑이 올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 영국에서 이혼을 이 사람이 2번인가 3번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이제 그 비도덕자로 이제 낙인 찍히거든요. 근데 과감해, 굉장히 용기 있게. 그리고 80인가 쯤인가에 넘어서는 한 20살 밑에 여인하고 이제 사랑을 하면서 드디어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를 보내면서 그때 비로소 그전에는 내가 사랑을 몰랐다. 이 사람은 줄기차게 사랑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자를 만나고 시간을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탐나는 대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2개는 나를 항상 땅에서 하늘로 사랑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이제 세속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근데 3번째 열정이 나를 땅으로 내려오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긍휼감. 핍박받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마음이 아려서 살 수 없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60, 70에 대해서도 감옥소에 갔어요. 반전운동 벌이고 소수운동을 해서 가서 액티비스트 하고 싸우고 또 잡혀 들어가고 그 열정, 그 3가지 열정으로 평생을 산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게 살았어요. 온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서 보면.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지식에 대한 열정, 사랑에 대한 그 욕망, 그 긍휼, 이 3가지 열정이 온 인생을 거의 10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내가 스스로 발견해야 돼요. 나는 정말 무엇을 볼 때 기쁜가? 이게 발견의 문제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많이 뭔가를 경험하고 부딪혀야지만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것은 어느 순간에 뭘 할 때 기쁘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나이에 나와야 돼. 여자를 만났을 때 기쁘다든가 누구를 사랑할 때 기쁘다라든가 어떤 음악을 들. 안 그러면 책을 읽어서 내 모르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기쁘다라든가 음악을 이게 이미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언제 가장 기쁘지? 그걸 생각하면서 기쁜 일을 한 번 더 해봐야 돼요. 이게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열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찾아 스스로를 묻는 거예요. 이 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정은 없는데 사랑은 없는데 잘한다니까 한다라든가 기대 때문에 한다라든가 돈을 벌기 때문에 한다라든가 이런 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그 자체를 사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선생을 20몇 년을 했는데 선생을 하는 사람이 어떤 선생이 좋은 선생인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생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늘 이제 그 건축 필드에 가서 작업을 해야지. 옛날에 이제 작업을 하다 실패하고 이제 비즈니스로 문을 닫았으니까 내가 학교 잠시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간다 늘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 보니까 내가 선생이잖아. 그럼 내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선생이 되고자. 그래서 어떤 선생이 좋은 선생인지를 찾아봤어요. 그러면 What is good teacher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What is good teaching도 있고. 책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좋은 선생이 그럼 아빠가 되려면 좋은 아빠가 돼야 되고 선생이 되려면 좋은 선생이 되고 뭐 친구가 좋은 친구가 되잖아요. 좋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좋은 선생이 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가 가르치는 거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네가 가르치는 그 과목, 네가만 역사를 가르치면 역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좋은 선생이 될 수가 없어. 네가 사랑하는 거를 가르쳐야 돼. 이제 그부터 시작해서 몇까지 나오거든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걸 해야만 좋은 선생이 돼. 그게 이제 하나 몇 가지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지. 그게 딱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할 때마다 실이 나고 만화 볼 때 뭐 밤새도록 봤잖아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그렇죠. 그럴 때는 지칠 줄은 모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그 말에 대한 내 대답은 노력이 아니다. 노력이 아니다. 노력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그 저절로 생겨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찾았을 땐 그럼요. 어떤 사람은 요리할 때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드는 거 즐거워.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거 할 때 행복하니까. 사람마다 행복한 방식이 정말로 많거든요. 놀라울 정도로 많아요. 세상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해. 먹고 산다고 바쁘고 뭐 이런 이유로 바쁘고 교육 때문에 바쁘고 뭐 어쩌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너무나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99가지라고 해서 행복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불행한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이래서 불행하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문제의 유발은 너무 많은데 답은 하나도. 아니 뭐 어떻습니까? 오늘 온 소감이. 저는 모처럼 기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 연구원이었었기 때문에 시달리는 일을 했었어요. 저는. 근데 밤차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친구가 저한테 말하자면 니체 얘기를 하고 사르트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밤새도록 밤차를 타고 출장을 가는데 그때 기분처럼 저 공감 가는 부분들 내가 사실은 놓치고 있었던 거는 아니죠. 표현을 할 수 없었던 거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고 일종의 그 소울메이트처럼 우리가 통화하게 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계속 뭐 부족하게 느끼지만 그 창작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좀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게 좀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그 유튜브로 정말 많이 그렇습니까? 정말 많이 제가 맨날 듣거든요. 제가 정말 세대가 다른 게 약간
덕후처럼 그 직접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또 되게 보고 싶었던 멘트.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약간 그런 이성적인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여기 같이 살아가는 사람 동시대인으로서. 동시대인으로서 뭔가 좀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았으니까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건축하면서 좀 저 생각을 가르쳐주신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다른 창을 통해서 또 다른 선생님들을 만나고 해서 되게 좋았고 하여튼 많이 들어가지고 뵙고 싶어가지고 그때 메일 쓸 때도 그런 식으로 적었던 거. 예. 어떻습니까? 오늘 저 아이 제너레이션 대표에서 네, 저는 시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써야지 좀 잘 쓸까.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쓸 때에도 되게 이제 하루는 만족한 날이 있고 또 다른 날은 되게 그냥 흘려보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만족한 날 또한 약간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흘러간 날이 만족한 날인데 이게 과연 올바르게 내가 시간을 쓰는 게 맞는 걸까? 라는 고민을 좀 안고서 여기 왔고요. 되게 이제 책도 제가 안고 있는 고민과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받아봤는데 좀 달랐어요. 좀 더 이제 심화된 부분이라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이 여러 번 읽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으로 접했을 때와 교수님 실제로 보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더 쉽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거기서 한마디만 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있는 시간으로 채웠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이겠지만 리듬을 회복하는 거예요. 리듬을 잃지 않고 이 리듬을 어떨 때는 굉장히 충실함을 느끼고 어떤 느슨하고 그런데 때가 되면 또 충실하고 한 이 리듬을 만들어내서 사람마다 이제 생활 패턴이 다르고 바이올로지컬한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래 가거든. 리듬을 만들면 리듬이 이제 계속 밀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꽉 채운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자기 스스로도 좀 느슨하게도 풀어주고 채울 때는 채우고 채우기 위해서 느슨해지고 느슨해져서 좀 더 채우고 이런 리듬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은 느슨하게 보내도 죄책감 가지거나 시간 잘못 보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게 그 다음 시간을 위해서 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리듬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벙커의 대표 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약간 과거에 되게 얽매여 있는 사람이라서 뭔가 좀 즐겨야 되겠다. 현재를 좀 즐기자 해서 막 콘서트 같은 데를 혹시 연로적입니까? 네, 아니 그런 건 연로는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콘서트 같은 데를 가도 뭔가 그 자체를 좀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 뭔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렛고 해야 되는데. 네, 뭔가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사실은 이 시간에 이 다른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현재를 못 즐기고 결국 이제 후회로 남고 자꾸 이게 악순환이 됐는데 선생님 책을 읽고 좀 나름 시간에 대해 많이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생각만 있었지 뭔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된 글을 보면 되게 뭔가 희열 같은 게 좀 생기고 그래서 되게 뜻깊지 않았나. 네. 예, 혹시 다른 분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그거 써서 지겹고 힘드시고 한마디 하시죠. 화면을 너무 잘 봐주세요. 야, 찍어도 저렇게 찍어도. 아유, 참 갑자기 또 이 두 분 다 립서비스예요. 대충 마무리할까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평소 때보다 저는 선생님 다른 강연이나 이렇게 에스컬션 할 때 가끔 가서 보는데 오늘 되게 나이스하시는. 저는 사실 되게 이렇게 좀 소규모로 해서 좀 인텐스한 거 되게 기대했는데 오늘 제 뵌 모습 중에 뵌 모습 중에 되게 너무 소프트하셔가지고 되게 다른 모습을 저는 매일에 제가 소프트합니다. 약간 그 대학원 때 막 그 강렬함과 치열한 막 약간 이런 걸 좀 오랜만에 느껴보고 싶다고 메일을 썼었는데 막 존댓말 쓰시고 막 이러는데 좋게 말씀해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넌쯤에 빗게 나가는 말하면 바로 전 되게 통쾌하거든요. 약간 통쾌함이 있어요. 네, 내가 당할 때도 좀 통쾌함이 있어요. 이 강연은 벙커원 홈페이지와 앱에서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벙커원 라디오. 안녕하세요. 벙커원 요원입니다. 걸신 강원 선생님과 육체파 미남 배우 김의성 씨가 함께하는 꼭 먹어보라는 말은 아니야가 9월 20일 공식 1회가 업로드되었습니다. 3회분 녹음을 위한 두 번째 출동부터는 저도 스텝으로 따라 나섰는데요. 여건상 하루에 7곳의 식당을 방문해야 하는 스케줄이었습니다. 제가 녹음 스텝으로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은 강원쌤의 첫 질문, 너 좀 먹니? 였지요. 1회분 녹음 당시 점심시간이 막 지난 무렵에 벌써 3끼를 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약간 놀라긴 했으나 평소 어떤 모임에 가서도 그중 제일 잘 먹는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난 본 요원인지라 걸신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는데 크게 힘들겠나 하며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병으로 달고 사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조금 걱정이었지요. 여하간 아침 8시 30분에 모여 마치 퀘스트를 깨듯이 식당과 식당을 옮겨다니면서 한 끼 한 끼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한 그릇, 그것을 먹었을 때 가능한 것이기에 매 식당에서 4명이 4인분, 어떤 때는 사이드 메뉴까지 5, 6인분을 주문한 뒤 1인분 이상을 깨끗이 소화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간격으로 3집을 돌다 보니 슬슬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들 새로운 식당의 갓 나온 뜨끈한 음식 앞에선 다시금 감탄사를 내지르며 수저를 들었지요. 중간쯤 소화와 휴식을 위해 간식으로 먹자고 간 두부집에서는 계획에도 없던 청국장에 절대 먹지 말자던 공깃밥까지 말아 먹은 뒤 모두가 후회 속에 가게를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퀘스트를 해결할수록 모두의 발걸음은 배보다 더욱 무거워지고 혀는 마비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식을 하면 피가 소화기관으로 쏠린다는 말이 참말이라는 것도 알았지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결국 마지막 식당에서는 그 귀하다는 장어를 놓고 두 어르신은 대부분을 저에게 양보하셨습니다. 저야 장어가 목표였기에 2마리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3번 화장실에 갔지요. 장어집 뒤에 갈 식당이 하나 더 있었지만 그때는 모두가 누구라도 먼저 포기하기를 염원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낯선 PD는 차가 퍼져서 못 간다는 아무도 믿지 않을 식상한 거짓말로 다음 순서의 식당 예약을 취소했지요. 모두 배가 너무 불러서 더 이상 음식을 먹는 건 맛을 느낄 수 없다는 일치된 결론을 내렸기에 강원쌤은 마지막 집도 참 가고 싶어 하셨네요. 저는 그날부터 다음날까지 두통과 졸음으로 무척 고생을 했고요. 낯선 PD는 어제 급히 병원에 간 뒤 하루가 지난 오늘도 복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실 강원 선생님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음날 명리학 강의를 하러 오셨고요. 역시 걸씨는 인간계가 따라갈 수 있는 심급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김 배우님께서는 다음날 스케줄을 잘 소화하셨을지 매우 궁금하네요. 이렇게 꼭먹이라는 팟캐스트는 출연자들의 내장과 고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식당 제보를 하실 때는 정말 권하고 싶은 곳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걸신의 위대함과 호기심은 인간과는 사이즈가 달라 가능하면 모든 곳을 커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인간들은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이제 벙커원 팟캐스트 듣고 먹으러 다니기 좋은 시절입니다. 감사합니다.